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023년 새해 첫 수업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 원하시는 거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저랑 이제 계획하신 걸 이루실 거는 이제 요번 시험 준비 시작하셨으니까 합격하시는 거예요.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같이 열심히 해서 가을에 꼭 합격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교재는 이제 새로운 교재가 나왔어요. 우리 이제 2시간 합격당 우리 저녁반들은 그 양을 좀 압축해서 교재 편제를 보시면 앞에 이론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이 기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이 이제 예상 문제. 그러니까 시험 보기 마지막까지 이 책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업 진행도 이 책으로 할 거고, 다음에 이제 이 책과 관련해서 설명이 필요한 내용들은 이제 별도로 이제 PPT 수업을 하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교재를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 이제 11, 12월 달 1순환 했고 이제 1월 달에 2순환 들어가요. 그러면 제일 이제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이 1, 2월 강의를 듣기 위해서 12월, 12월 강의를 들어야 되느냐? 들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차피 2시간 반 합격반은 수업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11, 12월 달에 하루에 3시간씩 수업했단 말이에요. 그거 이제 들으시면 틈날 때마다 조금씩 들으시면 좋고, 그러면 최소한 안 들으셔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첫 시간 수업은 듣고 시작하셔야 돼요. 첫 시간에 우리가 뭐 시험 범위나 이런 거 봤었고 기초 개념 잠깐 봤었거든요. 근데 뭐 우리 또 1월 과정부터 또 시험 범위를 다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진도가 나갈 텐데, 바로 이제 권리 변동과 법률 행위라는 부분이 나오죠. 그럼 권리 변동, 권리가 변동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자, 내용을 좀 볼게요. 우리가 보통 법률 요건을 갖추면 법률 효과가 발생이 된다라고 합니다. 법률 요건을 갖추면 효과가 생기는데, 이건 뭐 법률뿐만 아니라 다 똑같아요. 어떤 거든지 간에 효과가 생기려면 요건을 갖춰야 효과가 발생이 되는데, 근데 이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를 뭐라고 하냐면 법률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법률 사실이 모여서 요건이 되고, 요건이 갖춰지면 거기에 따라 효과가 생긴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법률 사실은 몇 개냐면 한 개 이상이에요. 한 개 이상. 그럼 한 개 이상이라는 건 꼭 2개부터가 아니라 몇 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사실이 바로 요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과 상관없이 예를 들면 법률 요건은, 예를 들어 제가 음식을 만들었대요. 음식. 그 음식을 만들면 거기에 따라서 맛이 나겠죠. 그게 효과예요. 근데 음식을 만들려면 음식물에 재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재료가 법률 사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집에서 김치찌개라는 음식을 만들려고 해요. 그럼 이제 재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김치도 넣고, 그리고 돼지고기 넣든지 뭐 참치캔 하나 까든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반드시 여러 개의 재료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음식은 재료 그 자체가 가공하지 않고 음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 이상이라는 거냐면 한 개 이상의 법률 사실이 모여서 요건이 돼요. 그럼 이걸 이제 법률적으로 표현해 보면, 갑과 을 사이에 갑이 을한테 야, 내 X 부동산 안 살래라고 약속을 청하는 거죠. 1억 원에 팔 건데 안 살래 그랬더니 을이 마음에 들어서 응, 내가 살게라고 승낙을 했대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한 청약과 을이 갑에게 한 승낙이 합치됐어요. 합치되니까 뭐가 성립하냐면 매매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요. 야, 내 아파트가 비어 있는데 너 혹시 필요하면 월세 얼마 내고 살래? 을이 좋아 이러면 이건 무슨 계약이냐면 임대차 계약이죠. 또는 갑이 을한테 내 땅이랑 당신 건물이랑 맞바꾸자. 좋아 이러면 교환 계약이 성립할 거야. 또는 갑이 너 우리 회사에서 월급 얼마 받고 일해라. 을이 좋아 이러면 그건 고용 계약이야. 그러면 앞에 괄호한 내용은 매매든 교환이든 뭐 다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이 계약이라는 법률 요건, 법률 행위가 성립하려면 법률 사실 몇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2개. 청약과 승낙이라는 사실 2개가 합치되어야 계약이라는 법률 요건을 구성합니다. 그럼 이 계약은 우리가 공부하는 가장 대표적인 뭐예요? 법률 행위죠.
그러면 법률행위라는 법률 요건이 갖춰지려면 청약이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그럼 계약이 법률 요건이면 청약과 승낙은 요건이 아니라 뭐예요? 법률? 얘는 뭐예요? 법률? 사실이죠. 두 개의 사실이 모여서 계약을 이루게 돼요. 그러면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 법률 행위는 요건이니까 요건을 갖췄으면 뭐가 발생하는 거야? 효과가 생기겠죠. 그러면 매매 계약의 효과는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을은 갑에게 돈 줘야죠. 대금을 지급하는 것. 이것을 법률 효과다라고 불러요. 그러면 갑의 소유권이 이제 을에게 넘어갈 거 아니에요. 매매 계약을 했으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권리의 변동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면 권리를 변동시키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요건이 갖춰져야 돼요. 즉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권리가 변동되는데 권리 변동의 모습을 보시면 권리의 변동이란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거야. 이걸 우리가 권리의 득실 변경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다 똑같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발생해서 취득해서 변화되다가 종국적으로는 사망하게 돼요. 그게 전부 다 변동이다라는 건데 그럼 여기서 권리가 발생된다, 취득된다는 모습은 두 가지로 나눌 건데요.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있어요.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건 원시 취득이라는 건 다른 사람의 권리를 넘겨받는 거예요. 최초 취득이에요. 최초 취득. 이걸 원시 취득이라 하고 승계 취득은 전주의 권리를 승계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매매 계약을 해서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요. 그럼 매매 계약을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시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이요? 승계 취득이죠. 근데 제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건물을 신축하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원취득이야. 그럼 원시 취득은 가장 대표적인 단순한 게 건물의 신축, 무주물의 선점. 무주물이라는 건 주인 없는 물건이죠. 주인 없는 물건을 제가 먼저 선점, 찜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원시 취득이고 유실물을 습득한다, 첨부. 요거는 우리가 11.12월 과정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용어 자체가 기억이 날 텐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처음 듣는 얘기예요. 넘어가시면 돼요. 나중에 뒤에 나올 테니까. 그리고 요거는 기억하셔야죠. 취득시효. 시효로 취득했다. 점유 취득시효는 몇 년을 점유하고 있으면 시효 취득할 수 있다고 했냐면 20년. 이런 것들도 승계 취득이 아니라 뭐야? 원시 취득이야. 그러면 여기서 얘랑 얘랑 구별하실 점은 어떤 사람이 만약에 원시 취득을 했다면 종전에 달려있던 권리를 떠안겠어요? 종전의 권리는 소멸될까요? 소멸되겠죠. 내가 처음 취득한 거니까 이제 깨끗한 걸 취득하는 거야. 그러니까 종전의 제한적 권리는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어떤 토지를 시효 취득했어요. 자, 그럼 시효 취득은 나중에 자세하게 공부하시겠지만 원시 취득이에요. 그럼 제가 토지를 시효 취득했는데 그 땅에 저당권이 달려 있었대요. 그러면 시효 취득한 제가 저당권을 떠안는 게 원칙이에요. 저당권은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되고 깨끗한 권리를 취득하는 걸 원시 취득이다라고 부르고 그러면 승계 취득은 다시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나눠요. 우리가 보통 저당권을 뭐 한다 그래요? 저당권을 설정한다. 전세권 또는 지상권, 지역권을 설정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얘랑 차이점은 이전적 승계는 전주의 권리가 전부 다 상대방, 을에게 넘어가요. 이게 이전되는 거고요. 설정적 승계라는 건 전주의 권리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권능 중에서 일정 부분만 넘어가는 것이 설정적 승계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을한테 매매를 했대요. 그러면 갑은 소유권자인데 그럼 소유권은 뭐 할 수 있는 권리라고 했냐면 목적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구성되어 있는 게 사용, 수익권, 처분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한테 매매를 했다면 갑의 소유권이 을로 이전될 거 아니야? 그러면 특정된 것만 넘어가요? 이 사용, 수익 다 넘어가는 거야. 다 넘어가요. 근데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럼 을한테 전세권을 설정해 주면 갑의 소유권 권능 중에서 뭐만 넘어가는 거야? 사용 수익권만 넘어가는 거죠. 이런 걸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전적 승계는 고스란히 다 넘어가는 거고 설정적 승계는 그 권능 중에서 일부 권능이 넘어가는 걸 설정적 승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권리가 이전되는 승계는 다시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로 나눠요. 권리가 갑에게서 을로 이전되는 건 똑같은데 근데 딱 정해진 것만 특정된 것만 넘어가면 특정 승계고요. 특정된 게 아니라 와장창 불특정적으로 승계되면 포괄 승계라고 부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그림 갑이 을한테 A 건물을 매매했대요. 그럼 A 건물을 매매하면 A 부동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는 법률상 지위가 다 넘어가요? A 건물만 넘어가요? 매매를 하면 A 건물만 넘어가죠. 이런 걸 무슨 승계라고 하냐면 특정 승계라고 불러요. 매매나 증여, 교환 이런 것들이죠. 근데 포괄 승계는 특정 승계와 다른 게 딱 정해진 것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와장창 넘어가요. 대표적으로 우리 뭐 있었냐면 상속이죠. 상속, 포괄, 유증, 합병. 요거는 중요합니다. 요건 기억하셔야 돼요. 갑이 나는 사람이 사망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을이 상속을 받았다면 딱 정해진 것만 상속받는 게 아니라 갑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승계하게 돼요. 유증은 뭐예요? 유언으로 증여하는 거야. 그러면 유증의 경우에도 특정 유증이 있을 수 있고 포괄 유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갑이요. 내가 사망하면 나의 사랑하는 친구에게 A 건물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언제 준대요? 사면 죽으면 준대. 그럼 이게 유증이에요. 근데 내가 죽으면 A 건물을 주겠다라고 했다는 것은 포괄 유증이겠어요? 특정 유증이에요. 특정 유증이에요. 근데 내가 사망하면 나의 모든 것을 전 재산을 을에게 주겠다라고 했다면 그건 포괄 유증이에요. 그래서 포괄 승계는 포괄 유증이고 그리고 회사의 합병. A 회사를 B 회사가 합병합니다. 그럼 회사 합병할 때 A 회사에 뭐만 콕 찍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A 회사의 법률상 지위를 다 승계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포괄 승계라고 불러요. 상속, 포괄 유증, 회사의 합병 이런 게 있고 자 그래서 권리의 발생은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있고요. 원시 취득은 최초 취득이니까 종전의 제한적 권리는 다 없어져요. 그럼 이제 권리를 승계하는데 승계하는 것은 이전적인 경우가 있고 설정적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전적 승계는 권리의 주체가 바뀌는 건데 그런데 특정된 것만 넘어가는 것도 있고 와장창 다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와 뭐의 구별이냐면 특정이냐 포괄이냐라는 문제예요. 자, 그다음에 권리의 변경. 권리의 변경은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이렇게 나오는데 주체의 변경은 권리의 주체가 갑이었는데 을로 바뀐 거야? 그러면 요 위의 내용 중에 어떤 일이 생기면 주체가 변경될까요? 이전적 승계죠. 특정 승계든 포괄 승계든 권리가 갑에게서 을로 이전되면 주체가 바뀌는 거야. 이전적 승계고 내용의 변경은 뭐 우리 시험에 건국이로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안 보셔도 되고 근데 여기서 작용의 변경은 출제된 적이 있어요. 작용의 변경이라는 건 효력, 힘의 문제예요. 권리의 힘이 달라지는 거. 대표적으로 저당권의 순위 승진이나 임차권의 대항력의 취득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저당권을 보니까 1번에 A 저당권이 있고요. 2번에 B 저당권이 있대요. 근데 A라는 은행이 저당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다 받으면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되겠죠. 돈 다 받았으니까. 그러면 한 번 2순위였던 B의 저당권은 영원히 2순위겠어요? 1순위로 승진할까요? 승진합니다. 그러면 2순위였던 것이 1순위로 승진한다. 힘이 강화되었다라는 거고요.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 우리 임차권 공부했었잖아요. 우리 처음 하시는 분들은 뒤에 가면 자세하게 나올 텐데 임차권은 채권이었어요. 그럼 채권이라면 새로운 소유자와 같은 물권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는데 뭘 취득했냐면 대항력을 취득했다. 그러면 임차권이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면 대항력이 발생되어서 힘이 더 강화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작용의 변경 또는 효력의 변경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임차권이 대항력 취득한 거를 보통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채권의 물권화 현상이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물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물권처럼 힘이 강화된 걸 말하고 이런 것들을 작용의 변경 또는 효력의 변경이다라고 불러요. 자, 소멸 보세요. 소멸. 소멸은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로 나누는데 절대적 소멸이라는 것은 권리가 이 세상에서 아주 없어져 버리는 거고요. 상대적 소멸은 아주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상대적 소멸은 나한테는 없어졌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있다는 거죠. 위의 내용 중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권리의 상대적 소멸이라고 부를 거냐면, 예를 들어 제가 건물의 소유자예요. 건물의 소유자인데 그 건물을 팔았어요. 그럼 저는 소유권을 잃어버리겠죠? 그럼 이 소유권이 이 세상에서 아예 없어진 거야,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거야. 이런 걸 뭐라고 해요? 그렇죠. 이전적 승계로 상대적 소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건물의 소유자인데 건물이 멸실됐어요. 그럼 건물이 멸실되면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없어집니다. 그런 것을 절대적 소멸이다라고 불러요. 절대적 소멸은 대표적으로 목적물의 멸실, 혼동, 소멸시효가 있고요. 혼동은 기억나세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우리 물권법 총론 마지막에 가서 볼 건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갑이 을한테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해 줬대요. 근데 전세권자 을이 나중에 돈을 벌어서 열심히 일해 돈 벌어서 이 건물을 매수해서 소유권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한 사람에게 전세권과 소유권이 동시에 귀속이 되는 거죠. 그럼 뭐가 필요 없는 권리가 되겠어요? 전세권. 그러면 이 전세권은 소멸하게 되는데 이 소멸되는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혼동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전세권은 누구에게 이전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죠. 그러면 이건 상대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절대적 소멸이다. 소멸시효. 일반 채권의 경우에 몇 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했냐면 10년이에요. 10년. 그러면 예를 들어 채권자가 1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간의 효력으로 권리가 소멸되는데 10년 지나면 그 채권이 누구에게 이전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죠. 이런 것들이 절대적이다라는 거고요. 상대적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가 이전되면 상대적 소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이거 봤잖아요. 갑이랑 을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어서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었다. 자, 그러면 매도인 갑은 소유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절대적 소멸이에요? 상대적 소멸이에요?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없어지는 거니까 상대적 소멸이고, 그러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겠네요. 그럼 얘가 취득하는 건 원시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이에요. 그럼 승계 취득 중에서 이전적 승계예요? 설정적 승계예요? 이전된 거고, 특정 승계예요? 포괄 승계예요? 매매니까 특정물을 받은 거죠. 특정 승계에 해당되고, 그러면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권리의 주체가 갑에서 을로 바뀝니다. 주체가 변경되어진다. 이런 것들이 권리의 변동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권리를 변동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법률 행위가 됩니다. 자, 그럼 교재 잠깐 좀 볼게요. 권리 변동의 모습인데, 자, 지금 설명드린 내용 다시 나와 있는 거예요. 권리의 발생, 원시 취득하고 승계 취득으로 나뉘어 있고요. 원시 취득은 뭐 무주물, 선점, 습득, 시효 취득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 그리고 가장 뭐 단순하게 시험에 나오면 건물의 신축이에요. 건물을 신축했다는 건 원시 취득을 의미하고, 자, 그다음에 승계 취득은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는데, 이전적 승계는 다시 특정 승계와 뭐가 있어요? 포괄 승계. 포괄 승계는 상속, 포괄 유증, 회사의 합병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권리의 변경. 다른 건 안 보셔도 되지만 작용의 변경은 좀 기억해 두시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효력의 변경, 힘이 강화되는 건데 저당권이 순위 승진하는 경우, 그리고 임차권을 대항력 갖춘 거, 등기함으로써 대항할 수 있는 뒷부분 채권 양도는 안 보셔도 되고, 이런 것들이 효력의 변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용의 변경은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권리의 소멸은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이 있어요. 권리의 절대적 소멸은 뭐 목적물의 멸실 이런 것들이 있었고, 멸실, 그리고 뭐 채권이 변제로 소멸되었다. 아예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고요. 상대적 소멸은 주체가 변경된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전적 승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표로 다시 정리되어 있네요. 확인해 두시고. 이쪽에서 뭐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아요. 가장 기초 개념으로 한번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보시면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으로 뭐가 나오냐면 법률 행위가 나와요. 법률 행위. 법률 행위라는 것은 의사 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을 말하는데,
법률행위의 용어 정의, 개념을 볼게요.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을 말합니다. 그러면 법률 행위는 법률 사실이에요, 법률 요건이라고 돼 있어요. 요건이요, 법률 요건. 그럼 법률 요건이라는 것은 행위를 했다면 그에 따라서 뭐가 생기게 되냐면 효과가 발생이 될 거예요. 근데 이 효과를 발생시키는 건 당사자들이 뭘 했기 때문이에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법률행위는 내가 원하는 대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법률행위라는 용어는 일상적인 용어는 아니죠. 평소에는 써보지 않은 용어야. 그럼 뭐하러 이런 용어를 만드느냐? 그러니까 편의를 위해서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형, 누나, 동생 이거 다 합치면 뭐라 그래요? 가족이라고 하죠. 사과, 배, 감, 귤 이런 거 합치면 과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위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행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묶는 상위 개념을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계약. 계약은 우리 민법이 정하는 계약만 해도 15가지 계약이 있고요. 계약은 자유가 원칙이니까 새로운 계약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이것들 일일이 칭하기 어려우니까 얘네들을 통으로 묶어서 뭐라고 이름을 붙인 거냐면 법률 행위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근데 이 법률 행위 안에 들어가려면 얘네들은 전부 다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 없는 법률 행위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면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에 따라 효과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하냐면 사적 자치의 실현 수단이 된다라는 말을 써요. 자, 우리가 공부하는 민법은 공법이었어요, 사법이에요? 사법이죠.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거야. 그러면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사법은 가능한 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개입하지 않아요. 개입하지 않아요. 우리끼리 알아서 할 거야. 그게 사적 자체. 우리끼리 알아서 할 거다. 그럼 우리끼리 알아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뭐예요? 법률 행위예요. 왜 법률 행위냐면 법률 행위는 무엇에 따라 효과가 생기니까. 내가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효과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법률 행위는 사적 자치의 실현 수단이 된다. 그럼 만약에 법률 행위를 했는데 의사표시에 흠결이 생긴 거야. 의사표시가 잘못됐다. 그러면 이 의사표시의 흠결은 법률 행위에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을까요? 미치게 될까요? 반드시 미치겠죠. 법률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왜냐? 법률 행위의 필수 요소가 의사표시인데 이게 무효면 당연히 모두 무효예요. 법률 행위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 예를 들어 엔진이다. 근데 자동차에서 엔진이 고장 난 거야. 그럼 엔진이 고장 났다는 건 결국 뭐가 고장 난 거야? 자동차가. 마찬가지예요. 의사표시가 잘못됐다는 건 결국 법률행위가 잘못됐다는 거고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는 똑같은 말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말이죠. 둘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차이점은 법률행위라는 건 법률 사실이에요, 요건이에요? 요건이에요. 법률 요건. 그러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라는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요소네요. 필수 요소. 이건 뭐예요? 법률 사실이죠.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요건이고 그걸 구성하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무언가 다른 걸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외에 플러스 알파로 무언가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 개념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랑 을이 있어요. 갑과 을이 있는데 두 사람이 혼인을 합니다. 혼인. 그럼 일단 혼인, 결혼이라는 것은 법률 행위에 아니에요. 행위죠. 법률 행위. 내가 의사표시 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 행위면 이 혼인은 계약이에요, 단독 행위예요? 계약이죠. 단독 행위면 좋겠지만 합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갑이 을한테 저랑 결혼해 주세요라고 청혼을 합니다. 혼인의 청약이죠. 을이 좋아요라고 승낙을 합니다. 그러면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면 혼인 계약이 성립하느냐? 이것만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혼인 신고를 해야 돼요. 별도의 방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와 이퀄 개념은 아니고 플러스 알파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권리를 변동시키는 가장 중요한 걸로 우리가 지금 뭘 본 거야?
법률 행위를 본 법률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라는 법률 행위. 근데 우리 교재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권리를 변동시키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처럼 법률 행위, 내가 원해서 변동을 시킬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물권 변동과도 똑같아요. 물권을 변동시키는 건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에요. 예를 들어 상속은 내가 원해서 상속되는 거예요. 원하지 않아도 법률에 의해서 상속되는 거야. 법률 규정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가 변동되는 건 결국 법률 행위로서 변동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법률 행위로 변동된다는 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변동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의사표시했기 때문에 변동돼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아도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효과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걸 법률행위랑 비슷하다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 준법률행위라는 말을 써요. 준법률. 그러니까 준법률행위라는 건 법률 행위로 변동되는 게 아니라 뭘로 변동되는 거야? 법률 규정. 그럼 준법률행위는 어떤 게 있느냐? 요거는 어쩔 수 없는 단순 암기사항인데요. 준법률행위는 대표적으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가 있어요. 의사의 통지에는 뭐가 있냐면 각종 최고나 거절, 관념의 통지는 각종 통지나 승인, 승낙이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암기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는 머리 글자 따서 의, 최고, 관, 통, 승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또는 최고의 의사가 거절했다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요. 또는 뭐 전쟁터에 나가서 관통상을 입었다 이렇게 외우기도 해요. 어쨌든 외우셔야 돼요. 근데 뒤에 거절 승인은 학설상의 대립이 있어서 시험에 나오면 최고나 통지가 나올 거야. 그럼 끝에 뭐뭐뭐뭐를 최고했다라고 써 있으면 이건 뭐라고요? 의사의 통지예요. 끝에 통지란 말 쓰려면 관념의 통지. 우리 시험에 뭐가 한번 출제가 됐었냐면 무권대리인 상대방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에 해당한다. OX야. 맞죠? 끝에 뭐라고 있으니까. 최고란 말 썼으면 의사의 통지예요. 그러면 사원총회 소집을 통지합니다.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의 법적 성질은 의사의 통지이다. OX야. 틀려. 끝에 통지란 말 들어가면 뭐라 그래? 관념의 통지. 근데 얘네들은 원해서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생긴다고요? 법률 규정. 자, 우리 처음 하시는 분들은 뒤에 가서 공부할 건데 우리 무권대리에서 그런 거 봤어요. 무권대리인 상대방이 본인에게 최고를 했어요. 최고를. 본인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러면 무권대리인의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봐요? 거절한 것으로 봐요? 최고를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면 거절로 봐요. 왜 거절로 봐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의사표시 안 했는데 왜 거절로 보냐면 거절로 본다고 어디 써 있어요? 법률의 규정이에요. 131조에서 최고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최고에서 아무 말 안 하면 거절로 보는 건 내가 원해서요, 법률 규정에 따라서요. 법률 규정. 그럼 결국 권리를 변동시키는 건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인데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건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을 보겠어요? 법률 행위로 인한 변동을 보겠어요? 당연히 그죠. 민법은 사법이고 사적 자치가 지배하는 거고요. 그래서 민법은 법률행위로 시작해서 법률행위로 끝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법률행위가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법률행위의 종류를 볼 거예요. 법률행위 종류. 그럼 법률행위 종류는 일단 법률행위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의사표시잖아요. 그 의사표시의 방향과 수에 따라 구별할 수도 있고 또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이행의 문제를 남기느냐에 따라서 이행의 문제에 따라 나눌 수도 있고 방식에 따라 나눌 수도 있고 시기에 따라 나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중요한 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의사표시에 따른 거랑 이행의 문제에 따른 거. 자, 그럼 볼게요. 계약은요. 의사표시가 몇 개였죠? 2개. 청약과 승낙이에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게 계약이고요. 그런데 단독행위는 표의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권리가 변동되는 거야.
계약은 합의가 필요한데 단독 행위는 일방적으로 한다. 그러면 의사 표시가 이건 몇 개예요? 한 개죠. 그럼 우리 처음 해본 거랑 연결하면 계약이라는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이 몇 개 필요한 거야? 청약과 승낙이야. 그러면 단독 행위라는 법률 요건은 의사 표시가 몇 개 필요한 거야? 한 개. 그래서 아까 몇 개 이상의 법률 사실이 요건이 된다고 했어요? 한 개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단독 행위는 법률 사실 자체가 요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단독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로 나눌 수 있고요.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는 뭐 쭉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매우 중요하고, 자, 이런 거 한번 보세요. 갑이 있어요. 을과 갑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을이 갑에게 사기친 거래요. 그러면 갑은 정상적인 의사표시라는 게 아니라 사기당해서 의사표시한 거니까 우리 민법은 사기당한 사람은 계약을 뭐 할 수 있다고 하냐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만약에 사기당한 갑이 사기친 계약의 상대방에게 취소를 하게 되면 사기친 상대방 을이 승낙해야 취소되어 갑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야. 일방적으로. 그럼 이건 계약이 아니라 뭐라는 거야? 단독행위라는 거야. 그러니까 단독행위는 상대방의 승낙 따윈 필요 없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효과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단독행위 중에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란 상대방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거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도달이라는 개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취소, 철회, 동의, 추인, 해제, 해지, 채무면제, 상계 이런 것들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뒤에 가면 뭐 용어들이 나오겠지만 뭐 이거 뭐 머리 글자 따서 외우기도 하죠. 취철, 동추, 해해, 채상. 제가 채씨잖아요. 채씨. 그래서 초딩 때는 항상 별명이 채소였어요. 채소. 채상, 취철, 동추, 해해. 요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유죄포입니다. 유죄포. 이건 꼭 암기하셔야 돼요. 유죄포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유증, 아까 나온 거죠. 유언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이 돼요. 유언이 효력이 생기려면 상대방에게 도달돼야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망하면 생기는 거지. 유언이나 유증은 도달의 문제가 없다. 요번 시험에 출제된 거 다음 중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1번 문제였어요. 근데 거기 정답 지음이 뭐였냐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한 유증 이렇게 나왔어요. 유증. 유증이니까 뭐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자, 그다음에 재단법인 설립행위 있네요. 사람인데 법인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피가 흐르고 호흡하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불렀고요. 단체에다가 법이 인격체를 부여하는 걸 법인이라고 해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는데 재단법인은 뭐로 구성된 단체예요? 재산. 부동산을 출연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하겠다. 장학재단법인을 설립하겠다고 하면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설립되는 것이지 그게 누구에게 도달되어야 설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유권의 포기. 소유권이라 뭐 점유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이 물건의 온전한 소유자인데 제가 이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누구에게 도달되고 말할 문제가 아닙니다. 유죄포인데 근데 포기란 말이 써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공유를 하고 있어요. 공유. 근데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공유 지분을 포기합니다. 그럼 공유 지분을 포기하면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예요? 없는 단독 행위예요? 있죠. 다른 공유자에게 포기하는 거잖아요. 또는 예를 들어 제가 전세권자인데 전세권을 포기합니다. 그럼 전세권을 포기한다는 건 누구에게 포기하는 거예요? 소유자한테. 그럼 이건 포기란 말이 들어가도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야. 근데 온전한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포기하는 건 상대방이 없죠. 조심하실 점 나옵니다. 주의라고 되어 있죠. 공유 지분의 포기, 취득 시효 이익의 포기, 제한 물권의 포기, 이건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기 들어갔으니까 상대방 없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소유권 포기냐 아니면 지분 포기냐 이런 건 구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합동행위라는 게 있어요. 합동행위는
형태로 그림으로 보면 이런 형태예요. 이 합동행위라는 건 서로 대립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상대방이 서로에게 대립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거고, 합동행위라는 건 대립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공통적인 목적을 향해 모으는 거야.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사단법인 설립행위야. 재단법인은 재산이 본체고요. 사단법인은 뭐가 있어야 돼요? 사원이 있어야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사단법인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이 의사를 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합동행위를 하고, 또 총회결의, 예를 들어 종중총회 또는 뭐 어촌계나 이런 종중어촌계 총회결의를 한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향해 의사를 모으는 거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합동행위라고 불러요. 근데 중요한 건 합동행위는 별로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계약과 단독행위야.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계약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합의하에 하는 거야. 이게 합치가 돼야 돼. 그러면 계약은 합의하에 하는 거니까 반드시 민법이 정하는 계약만 해야 될까요? 새로운 계약을 합의하에 만들어낼 수도 있을까요? 얼마든지. 계약은 자유가 원칙입니다. 계약 자유 원칙이란 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 자, 근데 단독행위 볼게요. 단독행위는 갑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을의 의사와 상관없이 갑이 원하는 대로 효과를 만들어낸대요. 그러면 이건 갑이 표의자고 얘가 표의자고 을이 상대방일 텐데, 단독행위라는 건 누구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표의자에게 불리한 거예요?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예요? 상대방. 이 표의자 마음대로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독행위는 하고 싶다고 자유롭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법률이 이러이러한 경우에 하세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독행위는 자유가 아니라 법정주의라는 말을 써요. 법이 정할 때 하세요. 그래서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취소라는 단독행위는 아무 때나 막 취소하는 게 아니라 언제 하라고 법이 정했어요. 딱 세 군데죠. 착사, 제한능력자, 착오나 사기강박. 요것들 우리가 차례대로 공부할 거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불리한 것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해야 돼요.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아야지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시켜서 해서는 안 됩니다.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그대로 온전하게 단독행위를 하라는 얘기죠. 요게 의사표시의 방향과 수에 따른 구별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이행의 문제에 따라 구별합니다. 그럼 이행의 문제에 따라 구별한다는 건 어떤 법률 행위는 하고 나면 앞으로 이행을 해야 돼요. 이행의 문제가 남는 거고, 어떤 법률 행위는 이거 하고 나면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 거야. 그러면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것을 채권행위라고 불러요. 채권행위. 근데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걸 처분행위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채권행위라는 건 이행의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도 부르냐면 의무부담행위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자, 뭐 쉽게 얘기하면,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갑이요, 을하고 이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 그럼 매매 계약을 했다면 앞으로 이행의 문제가 남아요, 남지 않아요? 매매 계약을 했다면 남죠. 돈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소유권도 넘겨줘야 돼요. 이게 채권행위예요. 즉 채권행위란 채권 채무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서 소유권을 이전해 줬어요. 그럼 소유권을 이전해 줬다는 건 채권행위겠어요? 처분행위예요? 처분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이행의 문제는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매매했다. 매매 계약을 했다면 무슨 행위예요? 매매 계약은 채권행위죠. 증여계약도 채권행위예요. 매매, 교환, 증여계약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채권행위입니다. 그러면 처분행위는 기본적으로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아요. 말 그대로 처분한 거니까. 여기엔 두 종류가 있어요.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 둘은 처분행위인데 딱 보니까 물권행위는 처분했는데 뭘 처분한 거야? 물권을 처분한 거야. 그럼 우리가 물권하면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물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에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행위, 저당권, 지상권 이거 다 물권이잖아요. 이런 물권 설정 행위나 소유권 이전 넘기는 이런 거 나왔다면 전부 다 처분 행위에 속합니다.
준물권행위는 뭐냐면 얘도 역시 처분행위예요. 그런데 물권을 처분하는 게 아니라 물권에 준한다. 다른 권리를 처분하는 것을 준물권행위라고 합니다. 채권양도, 채무면제, 지식재산권 양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요. 을한테 1억 원의 채권이 있대요. 을이 채무자야. 근데 갑이 을한테 어이 채무자 돈 갚지 마. 채무 면제해 줍니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죠. 그러면 채무 면제를 하게 되면 을은 이제 앞으로 이행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행의 문제는 남지 않습니다. 그럼 채무 면제는 채권행위가 아니라 처분행위죠. 근데 갑이 처분한 건 물권을 처분한 거예요? 채권을 처분한 거야? 채권이요. 그러면 물권을 처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물권행위라고 부를 수는 없으니까 뭐라고 한 거야? 앞에 물권행위에 준한다라는 거야. 채권양도나 채무면제. 지식재산권 마찬가지. 예전에는 지적재산권이란 말을 썼죠. 그게 우리한테는 좀 익숙한데 법률이 개정되어서 다 지식재산권으로 다 바뀌었어요. 특허권, 의장권, 실용실환권 이런 것도 물권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양도해서 처분하는 것도 처분행위지만 물권은 아니니까 준물권행위라고 불러요. 개념 구별되시죠? 그럼 앞으로 계약을 했다 이런 말 써 있으면 그냥 채권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채권 계약이니까. 근데 물권 계약, 물권을 변동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은 뭐냐면 처분행위다. 자, 수험상으로 중요한 건 무권리자가 했을 때가 문제예요.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부동산이 갑의 소유가 아니라 병거예요. 자기 건도 아닌데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을 했대요. 그러면 갑이 권리가 없는데 무권리자가 처분행위한 거예요? 채권행위한 거예요? 매매 계약했다는 건 채권행위한 거죠. 그럼 무권리자가 채권행위하면 무효일까요? 유효할까요? 조심하셔야 돼요. 무권리자의 채권행위는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평소에 살아올 때 우리가 이제 반듯하게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왜 남의 걸 팔어? 남의 거 파는 계약은 무효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차피 이행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갑은 어떻게 하면 돼? 나중에 병한테 사서 넘겨주면 되죠. 그러니까 계약은 아무 문제 없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타인 권리의 매매를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얼마든지 타인 권리 매매 가능해요. 자, 중요합니다. 무권리자의 채권행위는 계약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유효해요. 그런데 이 갑이라는 애가 계약만 한 게 아니라 서류를 위조해서 병해부동산의 등기까지 넘겼대요. 그럼 등기를 넘겼다는 건 채권행위예요? 처분행위예요? 처분행위죠. 그러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뭐가 되냐면 무효예요. 그러니까 무권리자가 계약은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사서 넘겨주면 되니까. 근데 계약한 정도가 아니라 무권리자가 남의 걸 처분해 버렸다면 이때는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이행의 문제에 따라 구별되는 거예요. 채권행위와 뭘로 나눴어요? 처분행위. 구별되셨어요? 예. 자, 그러면 교재 한번 볼게요. 법률행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수와 방향에 따라 구별하는데 단독행위 계약이 있었는데 단독행위가 좀 중요하죠.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없는 단독행위가 있는데 단독행위는 중요하고 취소, 해제, 철회, 해지, 동의, 추인 뭐 아까 우리가 본 거 적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 하세요? 유제포. 근데 포기라고 다 상대방 없는 게 아니라 소유권 포기고 아까 나왔던 뭐 공유지분 포기, 취득시효이익 포기 이런 건 상대방 있는 행위예요. 단독행위는 권리의 종류로 소위 이름을 형성권이라고 불러요. 형성권. 형성권은 뭐랑 대칭되는 개념이냐면 청구권과 대칭된다고 했어요. 청구권을 행사하면 일방적으로 효과가 생길까요? 상대방이 승낙해줘야 될까요? 청구했으면. 승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승낙이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권리 변동을 형성시키는 단독행위.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형성권이에요. 그러니까 취소권은 형성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승낙 따위는 필요 없어요. 2번, 3번은 꼭 기억하셔야죠. 법이 정할 때만 하는 거고요. 뭘 붙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조건 기한을 붙여서는 안 된다. 제척 기간은 나중에 정리할 거니까 지금은 참고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독행위의 특질 기억해 두시고, 자, 계약이 있었어요. 계약은 뭐 청약과 승낙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행의 문제에 따른 분류가 나옵니다. 채권 채무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게 바로 채권 행위예요. 대표적으로 매매, 증여, 교환, 임대차 이런 거고, 이게 채권 계약이고요. 그래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니까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한다고 했어요? 의무부담 행위라는 표현을 써요. 의무부담 행위. 이행의 문제가 남기 때문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기억하실 점 디귿이네요. 채권 행위는 반드시 처분권자만 해요. 무권리자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무권리자도. 채권 행위는 처분권이 없어도 할 수 있다. 즉 타인 권리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물권행위입니다. 물권행위는 처분행위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본 건 이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를 합쳐서 뭐라고 불렀어요? 처분행위. 처분행위는 요 두 가지가 있는 거고요. 물권행위니까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죠. 소유권 이전 행위, 뭐 물권의 포기, 저당권 설정 행위 이런 것들이고, 꼭 기억하실 점 디귿. 물권 행위는 처분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고, 따라서 무권리자가 처분 행위하면 그건 유효가 아니라 무효다라는 점은 꼭 기억하시고요. 준물권 행위는 물권 이외의 권리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걸 말해요. 물권이 아닌 거, 예를 들어 채권 양도, 또 뭐 있어요? 채무 면제. 무채상권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무채상권이 아까 우리가 말했던 뭐야? 지식. 그러니까 무채상권은 옛날 용어고, 이제 법이 개정도 지금은 지식재산권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준물권행위도 이행에 문제가 남지 않는 처분행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식에 따른 구별이 나오는데, 뭐 수험상으로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가 있어요. 요식행위라는 건 방식이 뭐예요? 방식이 요구되어지는 거야. 요구된 방식을 지키지 않으면 이 행위는 인정이 안 돼요. 근데 불요식은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는 요식 행위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시험 범위 외의 것이 불요식 행위, 요식 행위고, 우리 건 전부 다 불요식이에요. 민법은 크게 나누면 재산법이 있고 가족법이 있어요. 재산법과 가족법. 그러면 요식 행위로 두는 이유는 보다 신중한 의사결정을 요구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재산행위와 가족법상 행위, 신분행위 중에서 보다 더 신중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건 재산행위겠어요? 신분행위겠어요? 신분행위. 물론 재산 중요한데 당사자의 의사를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의사결정을 신중하게 하라는 건 바로 가족법상 행위예요. 대표적으로 아까 혼인하면 뭐 해야 한다 그랬죠? 신고. 방식이 필요한 거야. 또 그래서 여기 대표적으로 유언 나왔네. 유언. 유언은 자필증서, 구수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녹음증서 이렇게 5가지 방식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이 방식을 지키지 않으면 유언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건은 뭐가 있었냐면,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분 금고에서 유언장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그 유언장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죽으면 어느 대학교에 신촌에 있는 어느 대학교에 100억 원에 넘는 돈을 기부하겠다라고 유언장에 써 있었어요. 근데 자필증서 유언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필체로 쓰고 나중에 인적사항 쓰고요. 마지막에 서명 날인을 해야 돼요. 서명 날인. 서명하고 날인해야 돼요. 근데 그분이 쓰긴 했는데 이 유언장에 서명 날인이 누락돼 있었어요. 분쟁이 발생했겠죠. 그러면 이걸 받을 수 있는 대학교에서는 뭐라고 항변했냐면, 야, 서명 날인 없어도 그분 필체인 게 확인됐잖아. 우리 학교에 유언에 따라 100억 줘. 상속인은 서명 날인 없네. 안 줘. 이럽니다. 이게 결국 대법원까지 갔어요. 꽤 오랜 소송 기간을 통해서. 그러면 이 소송에서 상속인이 이겼을까요? 학교가 이겼을까요? 상속인이 이겼어요. 왜요? 유언은 어떻게 하라고요? 방식을 지켜서 해야 돼요. 만약에 방식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건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건 다 불요식이에요. 가족법상의 행위 이런 것들만 요식행위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이에요.
성립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과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시죠.